이걸 눌렀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다들 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AEDA 세션 맡게 된 10기 학술단 윤형진이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좀 BA 세션이고, 오토인코더랑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BA 둘 다 다루는데, 그 BA 세션 좀, BA에 조금 할당된 분량이 좀 많아서, 오토인코더까지 좀 최대한 빠르게 하고 한번 끊고 진행하는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인데요. representation learning과 machine learning recap을 좀 할 거고요. 어, 뭐야? 죄송합니다. 일단 목차부터 살펴보면은 일단 representation learning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representation learning 그리고 generative model에 대해서 잠깐 볼 거고 비지도에서 다뤘던 manifold 핵심만 간단하게 짚고 그 흐름을 이어가서 오토인코더까지 세션을 진행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끊고 이제 V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먼저 representation learning입니다. representation이 영어로 뭐죠? 네, 어떤 개념을 특정한 방식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게 바로 영어로 representation이 가지는 의미죠. 머신 러닝의 관점에서 representation learning이란 결국 현실 세계의 정보 혹은 확률 분포를 머신 러닝 모델의 구조 안에 인코딩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대한 모델만의 표현법이 생기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머신러닝 모델로 하여금 고도의 추상화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표현법을 적절히 배우는 반복론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모델이 배우게 되는 representation은 모델의 태스크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겁니다. NLP 모델이라면 언어에 대한 representation, CV 모델이라면 사진이나 영상 정보에 대한 거를, 추천 시스템을 위한 GNN이었다면 상품과 소비자 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representation을 배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representation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downstream task가 classification 될 수도 있고 regression 될 수도 있겠지만 요지는 주어진 정보를 어, 표현하는 즉 represent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그 근간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representation learning은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현실 세계의 분포를 최대한 모사해서 학습 데이터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샘플을 얻고자 하는 generative model과 큰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분포를 어떻게 represent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생성형 모델의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는 점도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닙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봤던 그림일 텐데 오늘의 메인이들 위에는 저번 주에 배웠던 개인과는 달리 어떤 잠시 분포를 explicit하게 계산해서 거기서 새로운 분포를 또는 샘플을 추출하되 이걸 완전히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근사 분포, 즉 approximate density를 배우겠다는 점에서 해당 그림과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매니폴드 러닝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제 매니폴드 러닝 저희가 처음 배운 게 아니라 비지도 학습에서 이미 한번 다뤘었죠. 그래도 한번 시간이 꽤 됐으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폴드란 여기 나와 있듯이 고차원 공간에 흩뿌려진 데이터 포인트의 구조를 제일 잘 포착하는 서브스페이스입니다. 즉 데이터 자체는 하이 디멘션 데이터일 수 있으나 이들의 데이터 분포 구조를 잘 포착하는 더 낮은 차원의 공간이 있다는 거고 그 저차원 공간을 매니폴드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매니폴드는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와 함께 이해하여야 하는데요. 요지는 매니폴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김이 새는데 고차원 공간상에서 저차원 매니폴드가 있다면 그 저차원 매니폴드를 벗어나는 순간 데이터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를 조금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는 고차원 공간상에서 대부분의 데이터 분포 구조를 잘 포착하는 저차원 공간이 매니폴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 이 매니폴드가 포착하는 구조 이외의 고차원 데이터 영역에서는 데이터 포인트가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를 적용하면 고차원 데이터를 하더라도 이들 데이터 포인트의 분포를 충분히 잘 포착하는 저차원 공간이 매니폴드가 있다는 걸 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만약 고차원 공간 상이더라도 대부분의 데이터 분포를 포착하는 저차원 매니폴드 서스페이스 없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아래와 같이 고차원 공간에 균일하게 퍼져 있다면 즉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와 반대로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걸 가정할 수가 있어요.
바로 200 by 200 이미지의 각 픽셀을 유니폼 샘플링 하면서도 샘플링 하더라도 그럴듯한 이미지가 나올 거라는 걸 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럴듯한 어떤 의미를 가진 이미지들은 고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특정 저차원 공간들에 위치되어 있고 바로 그 저차원 공간이 매니폴드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매니폴드라는 걸 도대체 찾아가지고 뭘 할 것이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매니폴드가 데이터의 분포를 잘 설명하고 있는 저차원 공간이기에 이 매니폴드를 학습함으로써 데이터 분포의 패턴을 파악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매니폴드 자체의 정의가 저차원 서브스페이스였죠. 즉, 데이터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 원본만큼의 큰 차원이 필요하지 않기에 이를 저차원으로 매핑시키는 데이터 컴프레션, 데이터 압축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데이터들의 패턴을 시각화하여, 즉 비주얼라이제이션,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차원의 매니폴드를 학습함으로써 데이터의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델 학습 및 추론의 어려움인 고차원의 저주 또는 cursor dimensionality, 이것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밀도가 낮은 고차원 공간에 흡혈해진 데이터 포인트들을 저차원 공간으로 매핑시켜 데이터 밀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니폴드 러닝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세션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매니폴드 러닝을 통해 데이터 포인트 간의 semantic differentiation, 즉 의미론적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끼리 비슷한 건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끼리는 비슷하지 않은 것들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혹시 좀 A1, A2 데이터 포인트가 잘 보이시나요? 네. A1, A2 데이터 포인트 중 B와 더 비슷한 데이터 포인트를 찾는 것은 각 데이터 포인트와 B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더 가까우면은 비슷한 데이터 포인트고 멀면은 별로 안 비슷한 거겠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런데 이런 너무나 당연한 similarity 매트릭들이 고차원 공간상에서는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 이미지, 고차원 공간상에서의 데이터 분포를 표현하는 그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어, 실제로 A1과 B 사이에는 수많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A2와 B 사이에 더 적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즉 A2가 A1보다 의미적으로 B보다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고차원에서 왜곡된 공간 때문에 B와 의미적으로 거리가 먼 A1이 A1이 B와 비슷하다고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미지에서의 픽셀 간 거리는 A1이 B보다 더 작을 수 있지만 그 픽셀들이 모여서 나타내는 의미적으로는 A2가 B보다 더 가깝고 그 차원에서는 이거를 정확히 포착하기가 또는 이런 관계를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는 인터폴레이션의 예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터폴레이션, 일종의 내분점을 찾는 거죠. 남자아이의 사진과 그 남자아이가 늙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사진 사이에는 의미적으로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이런 사진들이 존재하듯이 여기서 보이는 골프 스윙도 의미적으로 올바르게 내분점을 찾아가면은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 사진에서 등장하고 있는 골프채 각도 사이의 각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저 고차원상에서 단순히 픽셀간 평균을 내서 내분점을 찾으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중간 이미지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사람이 좀 팔이 중첩된 것 같이 좀 아무 의미도 없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을 내자면은 우리는 manifold learning을 통해 고차원 데이터들의 분포를 저차원에서 잘 설명하고 싶고 잘 설명된 데이터 분포는 그리고 또한 잘 설명된 데이터 분포는 비슷한 데이터는 비슷한 것끼리 비슷하지 않은 것들을 멀리 배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에 엠리스트 숫자 데이터의 매니폴드를 학습시킨 후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같은 범주에 속하는 숫자들끼리는 잘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거는 클러스터들끼리도 멀리 배치되어 있는 것들과 가까운 것들이 있는데 형태학적 유사성이 거의 없는 주황색의 숫자 7 클러스터와 진한 남색의 0 플러스는 서로 멀리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형태학적으로 구멍 하나에 막대기가 달린 구조를 공유하는 민트색의 숫자 4와 갈색의 숫자 9 클러스터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공간에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 지금까지 좀 빠르게 좀 representation learning과 manifold learning을 좀 순차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저는 이 두 개념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일단 representation learning과 manifold learning 모두 의미론적으로는 비슷한 데이터는 비슷하다고, 비슷하지 않은 데이터는 비슷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 방법을 배우거나
그 패턴을 포착하는 개념입니다. 즉, 고차원 입력 데이터로부터 가장 중요한 의미론적 랜드스케이프를 포착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이를 통해 리그레션이 되었든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었든 제너레이션과 같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이용할 수도 있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데이터 분포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Manifold Learning이나 Representation Learning을 좀 다루고 바로 이제 오토 인코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는 한마디로 Representation Learning을 하기 위해서 신경망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오토 인코더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는 인코더, 오른쪽에는 디코더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점점 좁아지는 인코더 설계를 통해 압축된 지시 표현, 이 기록된 latent vector Z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풋을 잘 설명하는 저차원 매니폴드 상의 latent vector representation 이거를 배우자고 하는 것이 목적인 뉴럴 네트워크가 됩니다.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정의했듯 어떤 저차원상의 매니폴드 외의 압축된 representation을 배우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비지도 학습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티슨이라든지 유맵이라든지 이런 매니폴드 러닝 기법들을 비지도 학습 세션 때 배웠지만 우리 오토 인코더는 인코더 뒤에 디코더를 달아줌으로써 지도 학습의 방법으로는 사용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디코더가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하는 태스크에 있어서 저차원의 latent vector 안에 있는 정보를 펼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끔 고차원의 이미지를 적절히 latent vector Z에 압축하도록 인코더를 학습시키고 리컨스트럭트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와 최대한 가까워지게끔 로스를 줄임으로써 인코더를 학습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즉 오토인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고차원 정보의 데이터를 잘 담고 있는 저차원의 latent vector Z이고 이 저차원 벡터 Z만으로도 디코더가 효율적으로 원본 이미지를 재구성한다면 인코더가 훌륭한 representation learning 혹은 데이터 구조의 매니폴드를 적절히 학습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오토 인코더도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는데요. 크게 아래 네 가지 정도를 뽑아서 저번에는 세션을 진행했었는데 이 중에서도 이상치 탐지와 노이즈 제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 인코더는 이상치 탐지를 그 레이블 애그노스틱, 그러니까 레이블 없이도 할 수 있는데요. 어, 말 그대로 이상치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정상 데이터의 매니폴드를 잘 학습한 오토인코더는 정상 데이터에 위축된 표현인 latent vector z를 추출하고 그 z로부터 reconstruction error가 작은 정상 데이터와 동일한 이미지를 잘 생성할 겁니다. 여기서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이상치 탐지의 아이디어는 정상 데이터의 매니폴드만을 배운 오토인코더는 이상치 데이터의 매니폴드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상치 데이터의 적절한 저차원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없고 오토엔코더는 부적절한 latent vector C를 디코더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적절한 latent vector C로부터 생성된 새 이미지는 인풋과의 reconstruction 에러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정리하면은 오토엔코더의 인코더와 디코더에 통과시켜 reconstruction 에러가 어느 정도 크면은 anomaly, reconstruction 에러가 적절히 작으면은 정상 데이터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모델을 설계할 때 정해지는 latent vectors의 사이즈나 reconstruction error를 계산하는 방법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의 성능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잘 안 쓰이지만 그래도 이제 특정한 경우에는 이상치 데이터가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 애그노스틱한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이 오토인코더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토인코더의 또 다른 활용 방안은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오토인코더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인코더지만 디코더까지 포함된 구조를 보았을 때는 원본 이미지로부터 압축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고 이를 다시 재구성하는 모델인 거잖아요. 어, 이를 이용해서 노이즈가 첨가된 이미지 또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노이즈가 첨가되기 전에 이미지를 그라운드 트루트로 제공을 하고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서 노이즈가 첨가된 이미지이더라도 노이즈가 첨가되기 전의 정보를 복원해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런 오토인코더가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킬 땐 운이 좋다면 깨끗한 데이터만 보일지언정
실제로는 좀 노이즈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노이즈가 조금이라도 껴있는 데이터를 전부 버렸다가는 모델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이미지 수 또는 정보의 수를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특정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많이 날려서 임밸런스드 데이터셋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좀 실질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깨끗한 데이터에 임의로 노이즈를 넣어서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모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중 하나가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조금 세션 시작한 지가 16분밖에 안 되긴 했는데 저는 1시간 걸릴 줄 알았거든요. 어,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지금까지 질문사항 있으면 좀 자유롭게 조금 해주시면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너무 빠르진 않았나요? 안 빨랐어요? 잘 들었어요? 디코더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까요? 이제 디코더에서 레이턴트 디 어떤 거요? 네네. 이제 디코더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구조를 보셔도 알듯이 지금 latent vectors가 원본 데이터에서 압축된 표현이니까 차원이 더 작고 이걸 다시 복원시켜줘야지 차원이 맞아야 또 나중에 MSE 로스를 계산을 하든 뭘 하든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차원을 좀 늘려주는 오퍼레이션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맵 그 유넷 세션 혹은 디머니 스터디에서 하셨다면은 아마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이라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벡터의 사이즈를 늘려주는 오퍼레이션을 했을 겁니다. 즉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활용할 겁니다. 네. 네네. 음, 제가 조금 좀 빨리 넘어간 부분인데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레이블 어그노스틱하게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모델을 일단 만들려면은 정상 데이터를 많이 본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정합시다. 보험 사기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면은 보험 사기가 실제로는 많이 안 일어나고 정상 가입자가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상보험자는 정상보험자라고 알기 쉬운데 보험 사기인 사람들의 데이터는 그게 확인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태스크를 수행시키기에는 데이터의 수가 한쪽 클래스가 압도적으로 작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정상 데이터가 많고 그게 충분히 확인이 되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매니폴드를 잘 배운 오토인코더를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닝 데이터로서 정상 데이터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들의 매니폴드만 알게 되는 거죠. 요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 이상치 데이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상 데이터들의 매니폴드만을 알고 있는 오토엔코더가 보기에는 얘를 어디다가 매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레이턴트 벡터스가 굉장히 디코더한테 불친절한 게 올 거예요. 그러면은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굉장히 큰 어, 디코더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풋과 비교했을 때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클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어, 어노멀리를 잡아내겠다.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봤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턴 벡터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컨스트럭션 에러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되게 임페리컬하게 가져가거든요. 예, 하이퍼 파라미터라서 아마 그런 부분도 하이퍼 파라미터 일종으로 볼 수 있으니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어느 정도를 트레쇼드를 잡을지를 아마 이상치 데이터가 아주 없는 상황이라면 또 아주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경험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냥 하이퍼파라미터로 그냥 쓰는 거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너멀리를 인포더에 넣어서 매핑을 했을 때는 레이턴트 벡터가 다시 나왔을 때 그 나온 것 자체가 어너멀리가 아닌 게 아니라 어너멀리랑 같다 많이 났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매핑을 해서 코드를 통과시켰을 때 정상 데이터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너멀리랑 많이 다른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지금 우리가 매핑을 시키는 공간이 정상 데이터들의 매니폴드이기 때문에 정상 거예요. 데이터의 매니폴드가 저차원 있잖아요. 저차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저차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인 건데 어, 지금 오토인코더가 익숙한 거는 정상 데이터를 정상 데이터의 매니폴드에다가 저차원 공간에다가 매핑시키는 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다른 데이터겠죠. 이상치 데이터는. 그 매핑시키는 과정 학습한 적도 없고 억지로 지금 모델이 정해져 있으니까 억지로 매니폴드에다 어떻게든 매핑을 시키긴 할 텐데 그거를 다시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로 재구성했을 때 그게 과연 인풋과 비슷할 거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어노멀리 디텍션의 직관입니다. 네. 21세기의 토익코드를 활용해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첫 번째로 차원 수소가 적혀 있네요. 네네. 네, 설명해 주신 바로 토익코드가 인코더 지나서 차원이 압축돼 그러니까 차원이 축소가 된 레이텐트 벡터가 있고 다시 디코더로 붙이는 게 토익코드인데 첫 번째 태스크는 사실 그냥 인코더만 붙여서 레이텐트 벡터를 얻으면 끝나는 아,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좋은 질문인데 왜냐면 이게 VA랑 A라고는 안 부르고 오토엔코더랑 VA가 있는데 사실 그 둘의 차이점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 태스크 그리고 그 태스크 때문에 인코더가 더 중요하냐 디코더가 더 중요하냐 요거에 따라서 나뉘는 거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토엔코더는 사실 인코더만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지도학습적인 방법으로 최적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도학습을 하려면 그라운드 트루스로서 원래 이미지를 주고 이걸 얼마나 잘 복원하는지를 보자. 그리고 그 잘 복원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레이턴트 벡터스를 어,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인코더를 만들자.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어,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 이제 VA 슬라이드에 보면 그 둘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이제 오토인코더는 인코더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만든 아키텍처고 베리에이션을 오토인코더는 제너레이티드 모델이기 때문에 디코더가 더 중요하다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다 보니까 질문을 제가 까먹었는데 혹시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토익코더가 네네. 인코더랑 레이텐트 벡터랑 디코더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네. 저 첫 번째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는 처음 네네. 굳이 디코더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레이턴트 아, 벡터를 아, 집에서 하면 네네. 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혹시 해결이 되셨나요? 네. 그럼 다행입니다. 조금 더, 그게 질문이셨다면은, 굳이 디코더를 가지고 온 이유가 만약에 레이턴트 벡터 Z를 제대로 생성해내는 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차원 축소의 태스크를 맡기려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디코더가 없으면 생기는 문제가 레이턴트 벡터 Z를 잘 만들었는지 잘 못 만들었는지 평가할 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단 Z가 어떤 분포인지도 모르고, 어, 그렇죠.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디코더를 만듭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BA가 많이 길고 또 네. 네. 그 포토인코더도 차원 축소에 관할 수 있잖아요. 네. PC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차원 축소에 효과가 이게 데이터에 따라 다른다는 굉장히 일반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저번 세션에는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 장수가 지금 100장이 넘어가서 그걸 줄이느라 뺀 슬라이드가 하나 있어요. 그 슬라이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선형 오토인코더랑 비선형 오토인코더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활성화 함수를 선형 함수를 쓸 거냐 아니면 렐로 같이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쓸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비선형 오토인코더, 선형 오토인코더로 나뉘게 되는데 선형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PCA랑 비슷한 피처들을 추출한다고 저번 세션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선형적인 관계가 많은 데이터라면 비선형 오토인코더를 쓰는 게 좋겠죠. 네. 일단 질문도 없으시면은 VA가 상당히 좀 길고 조금 체력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27분, 37분에 다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셨나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새내기와 같은 개운한 몸으로 VA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예진이가 이제 물어봐 줬듯이 VA랑 오토인코더랑 뭐가 다르냐? 일단은 내리션 오토인코더는 제너레이티브 모듈이에요. 오토인코더는 아까 전에 봤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매니폴드 스페이스를 배우거나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그런 태스크를 맡겼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습한 데이터와는 다른 하지만 학습 데이터랑 비슷한 그런 아주 새로운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싶은 그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드는 게 VAE입니다. 네, 아까 제가 했던 말이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토인코더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엄연히 다른 거고 둘 다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가 있지만 오토인코더는 인코더를 가지고 싶은 거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디코더이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을 담당하는 디코더를 얻고 싶다 또는 그거를 잘 학습시키고 싶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하면은 오토엔코더의 목적은 매니폴드 러닝 또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했었죠. 즉 의미론적 손실이 없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슷한 거는 비슷한 것끼리 비슷하지 않은 것들은 멀리 배치하게끔 그러면서도 압축이 되게끔 학습을 시키는데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나중에 디코더를 도입한 게 이제 오토엔코더였고 데비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죠. 결국에는 디코더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인코더를 붙인 셈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디코더가 predefined prior, 즉 이미 정해진 prior로부터 얻은 latent 벡터만으로도 새로운 샘플을 잘 생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latent 스페이스를 predefined prior에 담아내도록 학습하는 인코더를 도입했다. 자, 이제 되게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끝까지 한번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 들어가기 전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리캡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머신러닝 과정, 요 네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죠. 데이터 당연히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펑션들을 정의를 해야 되죠. 모델 추론 또는 학습에 담당하는 모델 전체에 대한 펑션, 그다음에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로스, 그리고 트레이닝 또는 러닝을 통해서 이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파라미터들을 찾고 나중에 뭐 추론을 하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 이게 지금까지 두 달 동안 데이터 사이언스 랩에서 엄청나게 구르면서 배운 표준적인 절차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필요한 관점은 확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MLE의 관점에서 학습 과정을 다시 해석해 볼 겁니다. 이제 MLE의 관점으로 학습 과정을 해석한다는 거는요. 어, 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아야. 뭐 어때요? 야, 이거 여기 위에다가 이거 컴퓨터 전체 위에다가 올리는 거야. 근데 이거 다 들으면 갑자기 뭐좀 그래서 에어컨이 그는 죄송합니다. 지금 예, 이거 나중에 따라주세요.
자, 그럼 다시 MLE의 관점, 즉 확률적 관점에서 보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MLE의 관점에서 모델의 로스가 최소가 되도록 학습을 이제 할 건데요. 라이클리후드라는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라이클리후드는 가능도라는 건데 엄밀한 수학적 정의도 있겠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제가 이해한 방법은 인풋을 처리하여 얻은 정보라는 컨디션이 걸렸을 때 모델의 최종 아웃풋으로 설명되는 확률 분포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랑 얼마나 가까운지 요거를 측정하는 방법 또는 그 확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음식의 종류를 분류하는 태스크가 주어졌노라면은 사과에게는 과일이라는 아웃풋이 나올 확률이 떡볶이에게는 분식이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이를 우리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델의 아웃풋이 확률값 그 자체보다는 어떤 확률 분포를 설명하는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분포였다면은 가우시안 분포를 설명하는 파라미터들은 평균, 분산 아니면 뭐 다른 분포였으면 뭐 자유도라는 이런 파라미터들이라는 겁니다. 즉 인풋에 적절한 아웃풋이 나올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한다는 것은 인풋을 처리하여 모델이 내놓은 파라미터에 의해 설명되는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을 진행했을 때 이 분포에서 샘플링된 아웃풋이 인풋의 적절한 라이클리후드가 최대화되도록 모델의 파라미터 예측력을 최적화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말을 다 쑤셔 넣으면은 네거티브 log likelihood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아까 전이랑은 로스 텀이 좀 바뀐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네거티브 log likelihood를 최소화시키는 것과 동치가 되는데요. 이는 요 네거티브 log 안에 들어가 있는 likelihood를 맥시멈 하는 것과 동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likelihood 텀을 최대화시키면은 바깥에 마이너스 로그가 쓰여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작아지겠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뒤에 이해하실 때 좀 중요한데요. 어떤 모델의 아웃풋이 가우시안 분포를 예측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경우의 수가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이거든요. 그렇게 가우시안 분포를 예측하게 된다고 했을 때 MLE 관점에서의 로스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해 보면은 그냥 MSE 또는 MSE의 동등한 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세한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요. 자세한 수학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지만 모델이 예측한 가우시안 분포는 모델이 내놓은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가우시안의 PDF로 첫 줄과 같이 서술할 수 있고 여기서 적절한 샘플 yi가 나올 확률을 또 적어줄 수 있죠. 이걸 로그를 씌우고 음수부호를 붙여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변경하면 자연스럽게 MSE의 동등한 텀이 유도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MLE의 관점으로 해석하더라도 모델이 예측하는 확률 분포를 적절히 선정하면 MLE 관점에서의 손실함수를 계산하더라도 자연스럽게 MSE 에러 또는 거거의 동등한 텀이 나와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손실함수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왼쪽의 경우, 네, 오른쪽의 경우에는 베르누이 분포, 즉 바이너리한 분포를 예측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MLE의 관점에서 손실함수가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듯이 태스크에 따라 모델이 예측하는 확률 분포에 따라 손실함수는 달라지겠지만 요지는 MLE의 관점에서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샘플링하는 모델의 네거티브 록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MSE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많이 어려운데 일단 내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아래에 있고 위에 있는 게 오토인코더입니다. 오토인코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로부터 죄송합니다. 인코더에서 원본 이미지로부터 인코더가 원본 이미지를 잘 설명하는 저차원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뽑아내고 이를 디코더에 넘겼을 때 이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베리에이션을 어떤 거 보면은 막 뮤도 있고 막 뭐 시그마도 있고 되게 찌글찌글한 선도 있고 아주 예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쭉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면 일단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리에이션 오브 오토인코더의 인풋과 아웃풋을 보면은 그 1이 똑같은 1이긴 한데 정확히 같은 1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짝 다르죠. 즉 결국에 학습을 시킬 때
학습을 시킬 때, 지금 제너레이팅 또는 테스팅 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시킬 때는 인풋 데이터랑 같은 범주에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되 아이덴티티 매핑을 하지 않게끔 이걸 어떻게 잘 학습시킬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고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노테이션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노테이션을 보면 이제 점선으로 제가 쫙 정리를 하는데 이제 x 그리고 pz 바 x 뭐 pz given x 뭐 pz px given z 뭐 x 바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여기다가 조금 이름을 붙이면은 px는 원본 데이터의 분포 즉 에비던스고 z given x는 posterior 그리고 pz는 prior 그 다음에 x given z는 likelihood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는 노테이션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정리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들이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정리를 정말 이렇게 심도 깊게 배운 적이 없어서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네, 페르로 로쉐를 이제 그려놨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혹시 그 텀들 다 외우셨나요? 텀 다 외우신 분 선착순으로 한 분께 그 제우가 만든 그 특별한 쿠키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맛있겠다. 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초 안으로 그냥 아무나 빨리 얘기하면은 그냥 그 분께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텀이요? px, pz 바 x, pz, px 바 z가 뭔지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요. 네. 포스트레는 에비던스 분의 라이클리드 곱하기 프라이어. 그냥 색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컬러 레이블링 돼 있어가지고. 초록색 포스트레는 네. 파란색은 라이클리드고요. 네. 회색은 프라이어고요. 네. 하얀색은 에비던스. 아주 훌륭해요. 이제 이게 BA가 엘보 유도하는 과정에서 수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앞으로 봤듯이 아까 전에 색깔로 얘기해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인코더 색깔도 초록색이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회색이고 디코더는 파란색인데 이 컬러 스킴을 끝까지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면은 뭔가 수식 속에서 뭔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색깔을 보시고 빨리빨리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영호 형이 제대로 맞췄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노테이션만 보고 P 뭐였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이것도 5초 안에 말씀하시는 분께 바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이미 답이 하나 나와 있죠? 저요. 네, 저 맞춰도 돼요? 하세요. 네, 먹고 싶어. 포스테리어 P Z 기는 X 프라이어 그냥 PX 라이클 What's that? 프라이어가 뭐? 프라이어가 PZ 오케이. 라이클리드가 PX 기는 Z 으흠. 에비던스가 PX 맞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요. 자, 이거를 조금만 더 해석을 해보자면은 네, evidence, posterior, prior, likelihood. 근데 이렇게 이름들은 다 베이스 정리해서 있고 뭐 다 배웠고 막 다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VA 관점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이제 posterior 같은 경우에는 Z인데 X라는 컨디션이 걸린 거죠. 즉 즉 어떤 인풋이라는 컨디션이 걸렸을 때 그에 걸맞는 latent variable이 나올 확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likelihood 같은 경우는 그 반대겠죠. Z 즉 latent variable이 주어졌을 때 실제 이미지들의 분포인 X가 나올 확률 이렇게 likelihood와 posterior 좀 정리하고 가시면은 왜 posterior가 인코더랑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 likelihood가 왜 디코더랑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 조금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노테이션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싶다 또는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부분 있을까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A 논문을 읽어보면은 이런 질문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정의합니다. 정확히는 계산이 불가능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연속 잠재 변수 (continuous latent variable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큰 데이터셋으로 어떻게 이런 probabilistic 모델이 효율적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지점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는 게 BA 논문이고
여기서 제일 먼저 태클을 걸고 넘어지는 게 바로 이거 계산 불가능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입니다. 포스테리어가 아까 뭐였죠? P, Z given X, 즉 주어진 X로부터 Z를 뽑아내는 그 인코더의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계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확한 용어로 쓰면은 intractable, tractable 하지 않다.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intractable posterior가 가지는 상황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계속 뒤로 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산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계산 불가능했다는 게 이해가 되면은 정말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계산이 불가능한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지 정리를 위해서 포스테리어는 왼쪽에 있는 텀과 같이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likelihood, 파란색인 likelihood, 그리고 회색인 prior, 그리고 evidence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으면은 이 디스트리뷰션을 어떤 경우에 쓰였더라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P 또 X 같은 경우, 즉 에비던스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인테그랄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인트랙터블합니다. 지금 인트랙터블한 게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PX 즉 에비던스 디스트리뷰션도 인트랙터블하고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도 인트랙터블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X 즉 원본 데이터의 분포는 원본 고차원 데이터의 복잡성 그리고 가능한 모든 레이턴트 베리어블 Z에 대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걸친 적분 이런 걸 사실상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PX가 즉 에비던스가 인트랙터블 하게 되고 PX 즉 포스테리어 계산에 필요한 분모가 지금 인트랙터블 해버리니까 포스테리어 자체가 인트랙터블 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테리어가 관련되어 있는 VA의 아키텍처가 뭐였죠? 인코더 이 부분을 학습시킬 수가 없게 되는 수학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아까 옥토버 인코더 보니까 그냥 바로 그냥 싹 뽑아다가 이렇게 싹 하던데 그러면 P, Z 기분 X 안 구해도 되는 거 아니냐? 포스테리어 안 구해도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이걸 그냥 어떻게든 최대한 근사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방식 아니냐? 맞는 말인데,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짜글짜글한 선이 있죠. 이게 샘플링이라는 걸 표현하는 저만의 어떤 스킴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이덴티티 매핑이 아니었어요. 디코더를 통해서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인풋이랑 같은 범주에 속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라는 인풋, 즉 X라는 어떤 인풋의 컨디션이 걸렸을 때 거기서 가능한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의 어떤 분포에서 거기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디코더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샘플을 뽑아내고 싶은 거지. 이거를 아이덴티티 매핑을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Z를 구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거 모르겠는 이 포스테리어를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전에 수학적으로 이미 구할 수가 없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논문이 안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떠올립니다. 아, 그러면은 approximating posterior를 구하면 되겠다. 근사 분포, 즉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 자체를 근사시키는 게 아니고 그 분포 자체를 아예 근사시켜 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는 지금 컬러 스킴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는 연두색이고 하나는 초록색일 텐데 이 두 가지로 approximating posterior랑 true posterior 이 두 가지를 좀 확실하게 좀 구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approximating posterior notation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QZ given X라서 그 true posterior인 PZ given X랑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밑에 아래 첨자로 저 그리스 문자 파이가 들어가 있죠. 그 파이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얻고 싶은 파라미터를 얘기하는데 누구의 파라미터일까요? 제가 이거 누구의 파라미터일까? Q 파이 Z given X 모델 구조상 누구의 파라미터일지 디코더일까요? 인코더일까요? 아, 그러게요. 인코더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X 인풋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Z를 구할 확률, 그 확률 분포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의 흐름을 따라보면은 인코더가 될 겁니다. 좀 질문을 너무 갑작스럽게 해서 좀 학술부장님께서 좀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오케이, 알겠어.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근사시키는 것도 아니고 true posterior를 인트랙터블 하니까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낸 아이디어가 근사분포인 q 파이 z 기분 x를 어떻게든 여기에 근사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또 페레로 로쉐가 또 등장했는데 지금 또 퀴즈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난 너네 둘이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학습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면 인트랙티브 하지만 근사를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그 텀 또는 손실함수가 뭘까요? 누군가요? 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 괜찮아? 아니, 너 괜찮냐? 너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네, 맞습니다. 정우가 말한 대로 TL 다이버전스를 써주면 돼요. 즉, 지금 우리가 맞닿아 있는 문제, Q 파이 Z 기분 X를 P Z 기분 X, 즉, approximating posterio를 true posterior에 근사시켜라라고 하는 문제를 제대로 정의를 한다면 find encoder parameters pi such that it minimizes decay divergence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KL 다이버전스가 대칭인가요? 비대칭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역시 TS. 어쨌든 비대칭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보면은 Q 파이 Z 기분 X가 먼저 오죠. 트루 포스테리어보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근사시키고 있는 Q 파이 Z 기분 X를 기준으로 요 두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가 최소화가 되게끔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냥 쭉 큐파이를 기준으로 엘보식이 정리가 될 거라서 처음부터 그 기준점이 생기는 요 PL 다이어플러스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까지 뭔가 노테이션이 4개였는데 하나가 더 늘었어요. 지금 approximate, posterior 이게 q pi z given x까지 생겼어요. 여기까지 질문이나 혹시 아까 제대로 못 들은 것 같다 하시는 분? 네, 없으면은 계속 쭉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어떤 데이터 분포는 아니고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3D 확률 분포입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상황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인덱스가 나와 있어요. 에비던스, 인코더, 프라이어, 라이클리후드가 무슨 색깔이고 어떤 노테이션을 가졌는지 적어놨으니까 혹시라도 뭔가 까먹겠다 싶으면은 저거를 보시고 정신 붙잡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순서도 에비던스, 인코더, 프라이어, 라이클리후드 순서대로 적어놨습니다. 지금 P, X와 Z, 즉 인코더래 그 인풋 데이터와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그 density 펑션을 제가 임의로 그려놓은 건데요. 지금 P, X가 아까 에비던스니까 인풋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보고 PZ가 죄송합니다. 그 PZ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분포인 프라이어가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true posterior PZ given X를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X1이 주어졌을 때의 이 조건부 확률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실상 알 수가 없다라고 했죠.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근사를 시킬 거예요. 이 근사를 시킬 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인코더가 지금 화살표가 나와 있고 지금 뮤랑 시그마가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뮤랑 시그마의 형태로서 어떤 분포를 추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추정하는데 인코더에서 추정한 거니까 밑에다가 첨자로 파이 노테이션을 붙인 거 요것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코더에서 요 잠재 분포를 추정을 했는데 x1이라는 컨디션이 걸린 상태에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의미의 레이턴트 베리어블 z1을 샘플링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z1으로서부터 또 디코더, 즉 라이클리후드로서 계산되는 조건 확률 분포를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z1이 지금 정해진 상태에서 가능한 x의 분포. 여기서 또 하나 샘플링을 하면은 요 샘플링을 하는 요 행위, 요게 바로 이제 디코더가 하는 거고 디코더가 생성해낸 데이터가 지금 x1 프라임으로 지금 로테이션이 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트레이닝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아직 제너레이션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만약에 1이라는 인풋 데이터를 줬는데 뭔가 뭐 지렁이 같이 생긴 글씨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로로 생긴 글씨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맡기고자 하는 태스크가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즉 아이덴티티 매핑이 아니기 때문에 꼭 요 두 개를 가깝게 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요 두 개의 거리를 줄여주는 과정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디코더 파트 설명하면서 더 설명할 테니 지금은 좀 넘어가고 다시 인코더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아까는 요상한 그 막 보라색, 노란색 그 조인트 프로버비티 디스트리뷰션 그래프 보기 전에 떠난 부분이 여기였어요. 인코더 파라미터 파이를 찾아라. 어떻게? true posterior와 approximating posterior 간의 K의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파이를 찾아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의한 문제였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문제 보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건 좋았는데 갑자기 또 K의 다이버전스 텀에 우리가 계산이 불가능한 PZ 바 X가 있어요. 지금 요거를 지금 어떻게 태클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든 피해볼까 하고 Q를 상정했는데 다시 PZ 기분 X가 나온 거예요. 이거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상기시켜야 될 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죠? 요 인코더 문제에서 파라미터 파이를 찾는 거예요. 뭐를 해주는 파라미터 파이? 저 KL 다이버전스 텀을 최소한 줄여주는 저 KL 다이버전스가 최소화되는 거를 최소화돼야 되는 것만 이제 잘 갖고 가시면은 앞으로 내용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막 수식이 막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제 전개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지금 보면 이제 노테이션에 제가 이제 딱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Q 파이 Z 기분 X를 지금 기준으로 거리를 재고 있어서 앞으로 모든 엑스펙테이션은 그 시그마 서메이션에 그 원래 확률이 같이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요약을 해놓은 거죠. 그 확률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했을 때 저 Q에서 온 거다라는 걸 이제 저렇게 밑에 아래 첨자로 노테이션을 해줄 거예요. 처음이니까 가장 첫 페이지니까 제가 이렇게 막 화살표까지 달아서 노테이션을 해놨고 어쨌든 그 KL 다이버전스의 정의대로 전개를 한 게 첫 번째 줄이고 그거를 베이지 정리로 true posteriors를 에비던스와 프라이어 그리고 라이클리후드의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두 번째 식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로그 전개해버리면 되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요 식이 네,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아까 전에 이 빨간색 박스 쳐져 있던 게 지금 두 번째 줄로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죄송해요. 그 첫 번째 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를 조금 저희의 입맛에 맞게 조금 재구성을 할 건데 지금 일단 expectation 텀 안에 log qpi z given x, prior, likelihood 그리고 evidence 지금 요 네 가족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적절히 구성해 줄 거예요. 어떻게? qpi z given x와 prior 요 두 개가 같이 있게끔 구성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K의 다이버전스 정의에 따라서 전개를 한 게 요식이었잖아요. 근데 요식과 되게 닮아 있는데 요 뒤에가 뭘로 변했어요? 지금 프라이어로 변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텀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K의 다이버전스 텀이긴 한데 Q 파이 Z 기분 X와 true posterior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K의 다이버전스 텀이 아니라 Q 파이 Z 기분 X와 프라이어의 거리를 재는 K의 다이버전스 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요 두 개의 그 정리는 일단 끝이 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에비던스 보시면 지금 뭐 뒤된 식이 아니죠. 그냥 서메이션 해봤자 그냥 그대로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는 따로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다시 그냥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은 KL 다이버던스 Q와 approximating prior와 죄송합니다. approximating posterior랑 true posterior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KL 다이버던스 텀을 전개를 해서 지금 오변에다가 approximating posterior랑 prior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KL 다이버던스 텀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log evidence 그리고 expected log likelihood 이렇게 텀이 지금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빨간색 텀을 제가 여기 맨 위에다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거를 이항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원래 우리가 상정했던 문제죠. 근사하는 분포를 진짜 분포에 최대한 가깝게 하도록 저 KL 다이버전스 텀을 줄여라. 그때 나왔던 텀이 지금 왼쪽에 있는데 이걸 일단 오른쪽으로 로그 에비던스랑 같이 놓을 거예요. 이항된 거 아시죠? 네, 마이너스부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래 우항에 있던 요 새로 정의된 아까 KL 다이버전스 텀 있잖아요. 이거랑 아까 정리가 되지 않은
요 likelihood term 요 두 개를 좌변에다가 넘겨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줘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우리는 요 두 개를 지금 요 두 식이 두 개가 같은데 요 식을 이제 엘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이제 요 엘보 식인데 요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VA의 로스 텀이 될 거고 이거를 최소화 요거의 그 네거티브 엘보를 즉 여기가 음수를 취한 값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우리 최종 학습 목표가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되게 촘촘한 문제들이 많았죠. 그것들을 다 뚫고도 인코더와 디코더가 다 학습될 수 있는지를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보가 좋은 게 뭐냐? 인트랙터블한 포스테리어를 계산하지 않고도 KL 다이버전스, 즉 우리가 처음에 상정했던 그 KL 다이버전스죠. approximating posterior와 true posterior 이 두 간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인트랙터블한데 계산할 수 있대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즉 인코더를 야무지게 학습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보자면은 지금 요 빨간색 식을 가지고 전기를 계속 할 건데요. 이 빨간색 보면은 에비던스랑 원래 포스테리어와 어프록시메이팅 포스테리어 요 두 개 포함을 그 KW에서 요 두 개가 포함된 식이에요. 지금 원래 왼쪽에 엘보가 있었는데 그 오변에 있던 KW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로그 PX만 남겠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된 거? 갑자기 표정 굳은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네. 근데 이 로고 PX는 생각해보면은 에비던스, 즉 원본 데이터의 분포였죠.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즉 고정값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엘보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는데 일단 계산할 수 있다는 제 말에 믿으세요. 계산을 해서 최대화를 시킨다면은 우리 이런 거 되게 수능 때 많이 풀어봤죠. 고정된 값에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하나를 크게 키우면은 다른 하나가 작아져야 되죠. 근데 그 작아지는 게 지금 뭐예요? 보니까 인트랙터블 했던 어, Q와 그 approximating posterio와 true posterior 사이의 거리를 재는 KL 다이버전스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KL 다이버전스 텀을. 자, 근데 그 아까 봤듯이 요 빨간색 일보 텀 있잖아요. 빨간색 일보 텀은 다시 보면은 여전히 뭐가 있죠? 여전히 인트랙터블한 요 true posterior 텀이 남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요 등으로 같은 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제 보라색 텀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빨간색에서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바뀝니다. 자, 이제 보라색 텀인데 보라색 텀은 likelihood랑 새로 정의했던 KL 다이버전스 텀 어떤 다이버전스 텀이었죠? Q 파이 is given x와 PZ 즉 approximating posterior와 prior 간의 거리를 재는 텀과 그 likelihood로 구성된 그런 텀이 있었어요. 즉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텀을 최대화시키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처음에 상정했던 저 Q 그 approximating posteriour와 true posterior 사이의 거리 특정하는 K 다이버전스가 최소화가 되어서 인코더가 잘 학습된다.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되셨나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근데 PZ는 뭐죠? PZ가 혹시 뭐였죠, 여러분? prior, 즉 latent variable의 분포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인코더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인풋 데이터가. 근데 그걸 모르는데 그걸 또 계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양이가 울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모든 문제를 다시 압축해 놓은 그 어,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PZ, PX,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렇게 어, 세 가지 노테이션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프라이어랑 저 에비던스 노테이션인데 지금 보면은 밑에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죠. 사실 요 밑에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 거는 사실 수학적으로 전부 다 인트랙터블한 거예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트랙터블한 포스테리오도 아까 처음에 보면은 파라미터가 없었고 PX도 그 포스테리어가 계산이 불가능했던 이유도 지금 파라미터가 기재가 노테이션이 안 되어 있는 요 PX가 인트랙터블했기 때문에 또 계산이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PZ도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 PEC가 뭔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거를 그냥 표준 정기분포 즉 스탠다드 노멀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이거를 P 세타 Z라고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VA 저자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이거였어요. 즉
P세타지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어떤 학습도 거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표준 정규 분포, 평균형, 분산 1, 딱 그 예쁜 표준 정규 분포를 의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부터 샘플링된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다시 그 Z를 X의 영역으로 옮기는 그 디코더, 그 디코더를 P세타 X 기분 Z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저 파란색 라이트류를 보면서 이게 디코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도 인트랙터블한 거고 우리가 정녕 정말로 학습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보라색과 노란색 텀들이었던 겁니다. 즉, 요 p 세타 x 기분 z 디코더 텀을 해석하자면은 표준 정규분포 p 세타 z에서 추출된 레이턴트 베리어블 z로부터 새로운 데이터 x 프라임을 샘플링하는 디코더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오른쪽에 인덱스를 보면은 prior likelihoods에서 표준 정규분포와 디코더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걸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가 지금 너무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이 포스테리어를 어떻게든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또 근사분포를 구했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또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제가 해버렸는데 뭔가 관심이 없다고 했죠. 관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VA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혹시 아까 전에 몇 분 전이나 이전 슬라이드를 설명하면서 트레이닝 단계에서의 얘기다라고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Q 파이 Z 기분 X 이렇게 근사를 시키는 문제 또는 true posterior가 계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중요했던 거는 트레이닝 단계에서만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팅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퍼런스 안 할 거거든요. 인풋 데이터 없이 그냥 새로운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뽑아내는데 그게 현실 데이터랑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BA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코더가 필요한 거지 오토인코더처럼 인코더가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 그러면은 이제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이 랜덤하게 샘플이 되어야 어,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텐데 디코더에서 그렇다면 그럼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어디서 샘플링이 되느냐? 바로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겠다. 애초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실제 프라이어가 즉 레이턴트 베리어블 분포가 어떤지는 관심이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정리가 조금 쉬워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이고 네 지금까지는 요 위에 있는 그림에 엄청 집중을 했지만 이제는 아래에 있는 그림의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즉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읽어보면은 VA의 디코더는 표준 정규 분포 P 세타 Z에서 샘플링된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이용해서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들과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학습돼야 되는 거예요. 즉 프라이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표준 정규 분포에서 뭔가 샘플링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데이터들을 잘 생성해내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코더를 학습시키는 문제를 또 정리해 보자면은 find decoder parameters theta such that the decoder generates x prime from sample z from z sample from p set z 그러니까 스탠드 동원이죠. 아까 영어 그게 좀 와보와보 해가지고 다시 한국어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표준 정규분포에서 추출된 레이턴트 베리어블만으로도 실제 같은 데이터를 생성해낼 줄 아는 디코더 p 세타 x given z 이 보라색을 학습시켜야 된다는 즉 학습할 때 이 말은 뭐냐면은 학습할 때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샘플링하는 q phi z given x 여기서 지금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샘플링한 다음에 그걸 디코더에다가 넘기는 게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q phi z given x가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을 레이턴트 베리어블 가지고 마구잡이를 생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을 익히려면은 결국에는 학습 과정에서 q phi z given x 요 approximating posteriore도 prior 즉 우리가 predefined prior인 요 p 세타 z랑 비슷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진짜 이해되셨나요? 왜 가로시안 분포를 이용하는지 일단 이해됐다고 상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그러면은 우리가 쭉 지금 이제
엘보텀을 정리하다가 나왔던 문제가 지금 PEC가 intractable하고 이걸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까지 왔는데 갑자기 PEC가 걔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해버렸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제너레이팅을 담당하는 디코더인데 그 디코더는 어차피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부터 샘플링을 할 거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 C를. 그래서 이 고양이가 이제는 이렇게 멋진 고양이가 바뀌었습니다. 즉 디코더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한 것만으로도 적절한 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코더가 의미론적 유의성을 표준 정규 분포에 담아내도록 정형화하는 regularization term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KL 다이버전스 텀. KL 다이버전스 텀이 결국에는 뭐죠? 그 두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재는 거고 이게 로스 함수로서의 기능을 보면 결국에 그 두 분포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요 KL 다이버전스 텀 안에 있는 Q 파이 Z 기분 X와 요 predefined prior인 그 스탠다드 노멀이 같아야 되는 이유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너레이터가 어차피 스탠다드 노멀에서 샘플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이해가 빠르신 분들이라면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Q 파이 Z 기분 X의 진짜 목적은 어, 어차피 계산할 수 없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거기에 있는 어떤 잠재 벡터를 그냥 표준 정규 분포에다가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그냥 좌표 찍어주는 게 그 인코더의 역할이고 그거를 학습하는 게 q 파이 c 기분 x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엘보텀에 있는 그 지금 요 네거티브 k의 다이버전스 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VA 기반의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쨌든 인코더의 목적 자체는 그 추정하는 분포 Q 세타를 네. 그 표준 정의 분포에 그걸로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 인코더의 결과가 나오는 레이턴트 벡터들을 네.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에 네네. 네. 분포를 Z에 맞추는 거니까 네네. 그 매니폴드처럼 어떤 최적의 상황을 찾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네. 그거 동치라고 볼 수는 없. 네. 그 사실 제가 오늘 가장 안 나왔으면 하는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스탠다드 노멀에서 샘플링 할 건데 뭐하러 저 인코더를 굳이 학습시키면서까지 가오진 분포에다가 근사를 시키냐. 완전 쓸데없는 짓 아니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정말로 가오진 분포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아무렇게나 샘플링한 디코더가 과연 저 숫자의 분포랑 비슷한 어떤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어떤 프라이어가 즉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 즉 숫자들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그 분포되어 있는 확률 분포가 있는데 그거를 가우시안에다가 매핑 시켜주는 인코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우시안에서 무조건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우시안에서 무조건 샘플링 해주는 게 아니고 주어진 인풋 데이터의 매니폴드를 가우시안에다가 정확히 찍어주는 인코더가 필요한 거고. 매니폴드가 뭔지는 관심이 없는데 그게 네. 어떻게든 그 표준 정의분포 네. 사이즈에 맞게 네네. 어떻게든 좌표 찍어주는 느낌으로. 제가 직접 페이퍼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 이 저자가 처음부터 오토 인코더로 생성을 하겠다라고 어프로치를 한 게 아니라 그 오토 인코더를 위해서 그 포스테리어랑 프라이어 이런 칩스를 정리하고 이제 스케일을 정리하고 로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엘보 수식을 보면서 이 수식을 이제 우리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오토 인코더의 형식으로 인코더 디코더 방식으로 짜게 되면은 우리가 직접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VA처럼 그냥 뉴럴 네트워크 연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프로치로 약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토 인코더를 행성에 적용을 했다가 아니라 생성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토 인코더 구조를 쓰면 연산이 편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왜 매니폴드를 안 하려고 하는지가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는 이 VA 기반의 프리테인드 모델을 인코더를 우리가 짜와서 네. 그거를 어떤 고쳐놓은 데이터에 레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하기는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VA 자체가 인코더 위주가 아니고 디코더, 즉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엘보텀 보시면은 인코더만을 최적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분포 하나 껴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그 분포를 매니폴드를 배우는 게 목적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얘가 하는 거는 그 매니폴드에서부터 그 정규 분포로 정확히 찍어주고 그 찍혔을 때 적절한 샘플링 데이터를 뽑아줄 수 있도록 디코더를 이제 학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잠깐 조금 드래프트 어웨이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은 결국에는 디코더 다시 정리할게요. 디코더가 지금 표준 정규분포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없이 표준 정규분포에는 어떤 정보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형성을 하면은 의미론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데이터들만 생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인풋 데이터로부터 그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그 좌표를 찍어주는 역할을 저 qpi z 기분 x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엘보 텀에서 k의 다이버전스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그 아까 지금 엘보는 지금 최대화시켜야 되나요? 최소화시켜야 되나요? 최대화시키는 게 인트랙터블한 k의 다이버전스 텀을 요 k의 다이버전스 텀 말고 다른 k의 다이버전스 텀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 관점에서 그러면은 이 케일 답은 여기 나와 있는 그 approximating posterior와 그 표준 정규 분포의 케일 답은 스텀이 거기에 부합하는지를 좀 생각보다는 지금 요거를 최소화하면은 여기 지금 네거티브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전체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보를 최대화하자라는 그 전체의 목표과도 합치하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그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인코더로서 어떤 확률 분포를 모사를 할 건데 그 모사를 할 때 아웃풋하는 거는 뮤와 시그마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수출을 하고 이제 디코더가 아까 전에는 likelihood 노테이션을 썼었는데 지금 보면은 p 세타 Z 기분 X죠. X 기분 Z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서 샘플링을 하고 이제 이거를 최대한 가깝게 해주는 게 이제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왜냐면 1을 넣었는데 8로처럼 생긴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잘못 배운 거잖아요. 물론 제너레이션 할 때는 뭐 어떤 수가 나오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지금은 트레이닝을 하는 거니까 요 x1 프라임과 생성된 x1 프라임과 x1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미적 동질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 그림을 처음 보여드렸을 때는 이제 그냥 후딱 넘어갔는데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면 이제 최대한 가깝게라는 그 말뜻을 보면은 이제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뭐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MSE 같은 거 정의할 때 보면은 그냥 딱 보니까 MSE를 하면 될 것 같은데 x 빼기 x1 마이너스 x1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거를 지금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까 혹시 MLE 리캡할 때 확률적으로 보지 않았나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지금 요 부분에서 필요해서 제가 한 건데 결국에 지금 우리가 세타라는 노테이션을 붙여서 트레이너블 한 거다라고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긴 했지만 요 p 세타 x 기분 g가 원래 뭐였죠? 라이클리후드였죠. 지금 라이클리후드가 지금 최대한 가깝게 가라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보면은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주어졌을 때 X가 나올 확률을 최대화해라. 즉, 이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라라는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의 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수식 전개하면서 이게 지금 가우시안 분포에서 뽑혀서 나온 거면은 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그 MSE 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여기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로서 요 로우 라이클리후드 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즉, MLE의 관점에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P 세타 Z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네거티브 MSE와 동등, 즉 마이너스 x1 프라임 빼기 x1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리컨스트럭션 에러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엘보를 최대화하자고 하는 전체 목소리도 합치하는 딜도 다시 보면은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지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지금 앞에 네거티브가 붙었기 때문에 엘보 텀은 지금 커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ML의 관점에서 최소한 x1 프라임을 x1에 가깝게 밀어붙이는 게 엘보 최대화의 텀 그 관점에서도 지금 맞게 학습이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regularization term으로서 그 q pi z 기분 x를 최대한 가우시안 분포, 더 정확히는 표준 정기 분포에 가깝게 근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앞에 있는 저 로그 라이클리후드, 좀 로그 라이클리후드 텀은 네거티브 리컨스트럭션 에러 텀으로서 디코더를 학습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그 ML 리캡 같은 거, ML 리캡 하면서 봤을 때 원래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그냥 안 쓰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썼던 이유가 우리가 보통 손실함수 정의할 때는 최소화하는 거라고 해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손실함수를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썼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엘보 텀을 그 자체로 손실함수로 쓰게 되면은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최대화시켜야 되는 게 된 거죠. 물론 최대화시키긴 할 건데, 그리고 그런 인코더 파라미터 파이와 세타를 찾게 될 건데, 지금 우리는 손실함수를 정의하고 있는 거니까 네거티브를 붙여서 이제 네거티브 엘보 텀을 최소화하라. 그리고 그런 인코더 텀 파이와 디코더 텀 세타를 찾아라.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의하는 문제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트레이닝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을 쭉 둘러봤는데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일단 왠지 지금 물어보라고 해도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섹션은 이제부터는 이제 reparameterization trip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reparameterization trip 요거 이제 제가 통계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몬테카를로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확률 분포에서 직접 샘플링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샘플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끔 해주는 파트예요, 이 파트가. 근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제 다시 그 트레이닝 과정 전반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거 벌써 세 번째 보는 그림이에요. 인코더에서 지금 조건으로 x를 줬어요. x를 줬을 때 이게 가질 법한 그 prior distribution 또는 저 posterior distribution을 저 인코더에서 나오는 뮤와 시그마로 최대한 근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사를 했고, 거기서 근사를 했을 때 지금 어떤 latent variable z1을 지금 우리가 추출을 했어요. 근데 요 추출하는 거 과정 있잖아요. 여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미분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스토캐스틱하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를 미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혹시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이 확률 분포, 이 곡선은 미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도 지금 여기가 지금 제일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 떨어지든 여기서 떨어지든 이 과정, 이 스토캐스틱한 샘플링 과정을 미분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어떤 함수를 최적화시킨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 뭐죠? 그 gradient descent with backpropagation이죠. 즉 지금 기울기가 흘러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최적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디코더까지는 어떻게 뭐 쭉쭉쭉쭉 가다가 뭐 학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그냥 또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reparameterization 트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스토캐스티시티가 지금 q pi z 기분 x에 있는 거죠. 요 추정된 확률 분포에서 직접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지금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캐스티가 아직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reparameterization 트릭이 뭐냐면 그 스토캐스티시티를 밖으로 옮기자. 그 무작위성을 밖으로 옮기자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reparameterization 트릭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일단 지금 저희가 혹시 아까 전에 엘보 텀 기억하시면은 KL 다이버전스 텀이 요 q pi z 기분 x를 어디에 최대한 근사시키고 있었죠? 가우시안 분포에다가 근사를 시키고 있었죠. 그렇다면 샘플링을 한다는 거는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샘플링한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어떤 평균이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분산에다가 어떤 난수배를 곱한 그 위치에 있는 거를 샘플링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reparameterization 측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그 평균에다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 건지 그 랜덤니스를 다른 스탠다드 노멀에서 추출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인코더가 제공하는 거는 요 q 파이 기분 x가 일 것 같은 요 요 정규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 뮤텀 그 평균 텀과 그 시그마 텀 여기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여기서 직접 이제 랜덤하게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샘플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즉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의 그 스토캐스티시를 외부에 있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가져와서 해결하겠다라는 게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지금 그 무작위성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작위성이 있다가 지금 외부로 옮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울기가 디코더에서 인코더로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reparameterization tree 너무 길어가지고 repara까지밖에 안 적었는데 여기 보면은 without reparameterization tree예요. 그러면은 이게 없으면은 qpi is given x에서 직접 샘플링을 해야되는 말이 되는데 아까 봤듯이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여기서 안 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돼요. 근데 이제 reparameterization tree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 U와 시그마로 추정한 qpi is given x가 있긴 있는데 거기서 직접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캐티시를 이제 웹으로 옮겨서 그거를 샘플링 하겠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지금 직선이니까 다 흐를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총 정리하는 그림인데 아까 봤듯이 이제 regularization term 이게 regularization term이었던 이유는 요 q pi z 기분 x를 가우시안 분포에다가 최대한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여기 reconstruction error 텀으로서 이 디코드를 학습시키는 이유는 이게 MLE의 관점에서 식을 전개해 봤을 때 MSE와 동등한 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이걸 최소화시키게 되면은 디코더와 인코더 둘 다 학습을 시키게 된다. 여기까지가 트레이닝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다시 나왔죠? 그 제너레이팅 하는 그림. 이제는 여기서부터 얻은 어떤 큐파이스 기분 x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생성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표준 정규 분포에서부터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얻은 레이턴트 베리어블스로 생성을 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VA의 모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아까 질문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배운 거냐 안 배운 거냐 뭐 이런 게 좀 보면 좀 애매하죠. 엘보 텀도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배우기 위해서 최적화된 엘보 텀이 아니었고 그리고 목적도 그게 아니었고 하지만 이제 어, 그 가우시안 분포에다가 매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인코더가 즉 결국에는 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뭔지 직접적으로 구하지는 않지만 그게 어떤 연속된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성을 해봤을 때 즉 여기 지금 보면 지금 2D니까 두 가지 가우시 분포가 있는 건데 거기다 조금씩 퍼뮤테이션을 하면서 생성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한 번에 휙휙 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끄럽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VA의 장점이자 강점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유. 먼 길 달려오느라 수고하신 이제 서머인데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부터 다시 해볼게요. representation learning은 데이터 표현 방식이에요. 그리고 generative 모델은 representation learning을 통해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학습을 하고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는 다르지만 아예 새로운 샘플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매니폴드 러닝인데 이제 고차원 데이터를 잘 아우르는 저차원의 서브스페이스를 학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목적 또는 뭐 데이터 컴프레션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가 이 매니폴드를 학습을 하는 신경망이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이와 달리 인코더보다는 디코더를 얻어서 새로운 샘플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었다. 그리고 MLE의 관점에서 네트워크가 학습 과정을 해석했을 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하면은 가우시안에서 샘플링한 거는 NLC 텀으로 해석을 해서 엘보에서 reconstruction 텀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세션 내용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네. 아까 그 엘보를 할 때 안에 Z 텀이 익스펙테이션 밖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계속 들은 질문 중에 결국에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Z도 X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텀을 그냥 익스펙테이션 밖으로 빼내는 게 문제인가요? 그 PZ를 expectation term 밖으로 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X랑 Z가 아예 무관한 베리어블이 아니고 또 결국에 학습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코밸리언스가 있을 텐데
그게 단순히 수학적으로 스펙테이션 밖으로 다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빼내는 게 문제거든요. 요 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요 텀 전개해보면 제가 이야기로는 시그마에다가 요 Q 파이 is even X에서 샘플링한 거 그거 다 더하면은 어차피 1이라서 문제가 똑같이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그 로키 X 자체가 어차피 그러니까 저 그게 기분이 그 expectation 기분이 그 Z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있는 건 X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한 식이지만 expectation이 Z로 기분이 돼 있으면 그냥 그 X Z로 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수를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expectation에서 그냥 나오고 그냥 로키 X 그냥 저렇게 나오고 상관이 없다. 세션 끝나고 더 얘기하셔도 되고 하나도 안 혹시 또 질문상 왜냐면 정보가 엄청 많고 되게 확률 전공 아니 확률이 전에 통계 전공 아니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통계 전공이 아니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혹시 세션 끝나고 대본 있으면 혹시 업로드 가능한지 아 이렇게 좀 참고 BA 부분이요. 근데 BA가 대본이 없어가지고 프리스타일. 와 대박 몸에 아 역시 다르다 다르다. 달라 목소리가 네, 뭐 일단 지금 다들 빨리 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 있으면 지금 하셔야 돼요. 일단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심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